안녕하세요. 자, 엊그저께 치러졌던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경제원론 총평 및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느 때와 좀 수험생들 견해가 작년 좀 어려워졌다라는 평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과 재작년이 비교적 좀 수월했고 계산 문제가 좀 적었고 개념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던 반면 올해는 그 전, 즉 2년 전, 3년 전 그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출제 토픽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여기 화면에 보이실 텐데 한 13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소했을 혹은 과거에 기출되었더라도 조금 난이도가 있게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번호고 나머지 27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들만 정확하게 숙제하고 맞추셨더라도 충분히 65점 혹은 67.5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강사로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올해 기출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출문제까지 반영해서 새로 교재를 출간을 할 예정인데 그 올해 2024년도 문제들이 과거 기출문제들과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생소했다라고 하면 사실 과거 기출에 대한 숙지가 안 됐거나 혹은 결이 다른 타 시험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셨거나 이런 두 가지 잘못된 포인트로서 공부를 했을 때 좀 올해 경제학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기출만 열심히 보더라도 한 85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던 시험이고 대신 이제 기출을 꼼꼼히 잘 숙지하셔야만 그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출제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타 시험 경제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제 교재랑 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 그래서 간편 기출문제를 토픽별로 쭉 설명을 드리니까 그 강의만 수강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우리 출제 빈도, 토픽별로 출제 빈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미시적 접근에서 20문제가 나오고 거시적 접근에서 2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41번부터 60번까지가 이제 미시적 접근 방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61번부터 80번까지가 거시적 접근 방법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경우에 따라서 80번이나 79번은 우리 간평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처음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서 그런 건 사실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맞추실 필요도 없고 다행스럽게도 맨 뒷부분에 나와서 수험생분들이 그나마 좀 애를 덜 먹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그때쯤이면 시간이 부족해서 찍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가 출제가 되었고 사실 우리 간평에서는 무역론 쪽이 잘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무역론 쪽은 출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소비자 이론에서 한 4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빈도가 과거랑 거의 비슷하게 각 챕터별로 출제 빈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에 따라서 약간 출제 오류가 있는 문제도 있고 답이 좀 잘못 나온 문제도 있어서 제가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두재와 XY에 대한 값의 예산선이 AC에서 BC로 변했다. YZ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AC에서 BC로 바뀌었다는 거는 최대 살 수 있는 YZ 수량이 적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PY분의 M이 줄어든 거죠. 근데 여기서 YZ 가격이 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M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은 감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 X제 가격은 X제, X축 절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PX분의 M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앞에서 소득은 감소했는데 최대 살 수 있는 X제 수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X제 가격도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도 감소하고 X제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42번을 보시면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쪽의 내용과 소비자 이론이 섞여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치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가 아니고 사치제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다. 그래서 틀린 얘기고. 자, 2번. 열등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제와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건 열등제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기펜제 같은 경우는 열등제 중에서도 기펜제 같은 경우는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열등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제화니까 틀린 얘기고. 자, 절대값으로 볼 때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열등제를 기펜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기펜제는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비교했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 때 대체 효과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X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가 만약에 열등제라면 가격이 하락할 때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텐데,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열등제가 되는 거죠. 열등제. 그래서 이 열등제 중에서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그 경우가 기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제 소비가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늘었다가 소득 효과에 의해선 다시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기본서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제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열등제, 가격 효과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여기가 가격 효과가 되는 거죠. 가격 효과. 근데 이제 소득 효과보다 절대값으로 봤을 때 크다라고 하는 건 역시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것. 그게 기펜제였다. 자, 4번.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게 아니고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자, 사실은 이 3번이라든지 여러분들 1, 2, 3, 2번, 3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5번은 우리 기출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큰 그런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P 곱하기 Q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우리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자, 다음으로 43번. 이 이제 문제도 조금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거 기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min EX 플러스 Y 그리고 X 플러스 2Y라는 이런 효용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이 무차별 곡선을 물어본 문제는 한번 있었어요. 그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긴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라고 배웠고, 요건 선형 효용함수라고 봤는데, 우리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를 그릴 때 45도선, 즉 XY 평면에서 혹은 Y는 X가 되는 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쪽 영역에서는 Y가 X보다 큰 영역이다.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는 X가 Y보다 큰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효용함수를 보면 이 위의 영역에서는 X가 Y보다 작으니까 둘 중에 작은 값은 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효용값은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Y가 되겠죠. 반대로 이 밑에 영역에서는 X가 더 크고 Y가 작으니까 둘 중에 작은 값은 Y가 될 것이고, 그래서 효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Y가 되겠죠. 2Y. 그래서 그때 과거 기출과 똑같이 이런 식의 효용함수를 무차별 곡선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MRS가 얼마예요? 2고 여기서는 MRS가 2분의 1인 이런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4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44번을 한번 봅시다. 역시 44번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과거 기출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고, 자, 한계 대체율이 4이고 xj 선택이 14일 때 yj 선택을 물어봤어요. 일단 한계 대체율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 여기 이제 우리가 늘상 정의하듯이 muy분의 mux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익숙치 않으시면 풀어 헤쳐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계산하셔도 될 텐데, 여튼 y로 미분하면 x 플러스 2가 되고, 다음으로 x로 미분하면 y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한계 대체율이 4가 되고, 그때 x 값이 얼마래요? 14래요. 14. 그러면 그때 y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16을 우변으로 넘기면 4, 6에 24, 64가 되고, 그럼 y 플러스 1이 돼서 y는 얼마? 63. 즉 4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45번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한계기술 대체율은 절대값으로 나타난다. 자, 한계기술 대체율, 우리가 MRTS, LK라고 표현하는 거는 MPK분의 MPL로서 뭐였죠?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의 비율과 같다. 라는 얘기고,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대체되면 등량곡선은 직선이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리고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이 한계기술 대체율이 점차 체감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리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러면 한계기술 대체율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점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기술 대체율이 만약에 0이라면 등량곡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수평선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리얼은 틀린 얘기다. 역시 4번의 답으로 찾으실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6번을 보도록 할게요. 46번이 이제 꽤나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잘 모르겠으면 찍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 여기서는 좀 응용해서 두 가지의 기업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구하고, 그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되고, 그거를 수평합하면 전체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여기 첫 번째 100개 기업들의 한계 비용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Q제곱이니까 이걸 Q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Q가 되겠죠? Q가. 그래서 한계 비용은 Q가 된다. 자, 다음으로 이쪽 이 60개 중에 하나인 이 기업들의 한계 비용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1 Q제곱이니까 5분의 1 Q가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엄밀하게 출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A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비용이 U자 형태고, 그리고 한계 비용이 이렇게 Q로 주어지는 반면,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한계 비용이 5분의 1 Q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죠? 10분의 1 Q. 그래서 이제 평균 비용의 최저점보다 밑으로 가면 조업을 중단하니까, 장기 균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보다 크다는 그런 엄밀한 조건을 내세운 거고,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단 첫 번째 기업들은 가격이 주어지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할 텐데, 한계 비용이 Q니까 결국 P = Q, 이게 첫 번째 기업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역공급 함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P = MC는 P = 5분의 1 Q가 두 번째 기업들의 공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Q에 대해서 정리하면 Q는 P고 얘는 Q는 OP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첫 번째 유형의 기업들이 몇 개 있고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기업이 60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100p 더하기 300p니까 합하면 400p 해서 3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4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전 경쟁에서 역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윤 극대화 생산량과 극대화된 이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라서 푸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10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도록 우리 한계 비용을 계산해 보면 8Q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게 같아지는 그 Q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96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96을 8로 나누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12로 찾을 수 있고 그때 이제 극대화된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찾는 거죠? 이윤은 항상 P 곱하기 Q 그 다음에 총 비용인데 지금 가격은 얼마고? 100이고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12고 그리고 이제 비용 구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4Q제곱에다가 4 곱하기 12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곱하기 12 그 다음에 플러스 100 100이 이제 고정 비용이었겠죠. 그러면 이윤을 계산해보면 1200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계산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44에다가 4를 곱하면 4, 46, 4, 46, 4, 1은 4, 576인가요? 제가 계산 실수 안 했다면 그렇고 거기다 이제 48 더하고 거기다 100 더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4, 그 다음에 2, 724 그래서 1200에서 724를 빼면 어떻게 되죠? 6, 7, 476 해가지고 4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48번인데 48번은 사실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 여러분들 이제 시장 실패, 대표적인 시장 실패로서 배웠던 게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정보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그리고 외부성, 그리고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공공재였죠. 공공재. 공공재, 비대칭 정보, 외부성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사실 규모의 경제 우리가 올해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규모의 경제와 관련해서 한 두세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독점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독점이라면 이제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아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 아닌 상황이고 이거는 시장 실패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는 2번을 답으로 출제를 했는데 사실 이 불완전한 정보, 출제자 생각에는 불완전한 정보가 시장 실패를 발생시킨다라고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모르고 출제하시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불완전한 정보 혹은 불확실성 이게 비대칭 정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완벽한 조건부 청구권 시장이 존재한다면 시장은 효율적이다.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4번까지 정답으로 처리를 해줘야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49번 한번 볼게요. 자, 49번 역시 이제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과거 기출에서 나오긴 했지만 즉 선형 효용함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과거 기출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풀어봤고 다만 이 선택, 즉 가격이 바뀌었을 때의 선택의 변화 그 가격 효과를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나누는 문제는 우리 관평에서는 처음으로 등장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가격이 이 소비자는 X자, Y자가 완벽히 대체되는 소비자고
가격이 yj 가격은 6이고 xj 가격이 5일 때는 뭐만 소비하겠어요? 싼 xj만 소비하겠죠? xj만 소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8로 상승하면 이제 yj만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yj 수요량 변화는 없다가 아니고 yj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런 xj 소비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상황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한번 분해를 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예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최초는 xj 가격이 5고 yj 가격이 6이니까 p1분의 px가 얼마예요? p1분의 px가 6분의 5죠. 그래서 1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좀 완만하게 그려야 돼요. 별 차이 사실 안 나지만 그냥 그래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더 그려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면 당연히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이런 효용함수의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1인 이런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되니까 xj만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xj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j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하죠.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면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뭐예요? 결국 yj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j 소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줄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줄었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이쪽 좌표는 xj 가격이 5일 때 소득이 m이었으니까 5분의 m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 효과, 즉 xj 소비량이 이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5분의 m이 이게 이제 5분의 m개만큼 소비하다가 0개 소비하는 거니까 가격 효과는 5분의 m이 되는데 이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효과를 사실 어떻게 찾았었냐면 바뀐 예산선과 평행하면서 즉 이 붉은색, 좀 진한 붉은색과 평행하면서 원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뀐 붉은색의 예산선과 평행하면서 붉은색, 검은색으로 다시 덧칠해 보면 원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아보면 이런 점이 되는데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효과 전부가 무슨 효과로 이루어진다? 대체 효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고르실 수 있고 그래서 4, 5번도 틀린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회계사에서는 좀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간평에선 처음 출제됐고 사실 이런 거는 처음 출제된 거는 여러분들 그냥 틀리시는 게 좋죠.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사 경제학을 공부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뿐히 틀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50번 한번 볼게요. 자, 독점 기업의 독점력과 가격 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 간평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독점이 안 좋으니까 독점을 규제할 것이고 그럼 그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원래 출제 토픽의 하나로 있었는데 간평에선 기존엔 출제가 안 됐었어요. 출제가 안 되다가 올해 좀 출제가 돼서 이 부분은 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이 못 보셨던 그런 내용일 텐데 일단 1번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수요 곡선상의 이윤 극대화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이건 이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배웠다시피 P분의 P 빼기 MC가 입실론분의 1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설명을 했었죠. 등장한 김에 한번 설명드려보면 원래는 MR 이퀄 MC였는데 우리가 MR을 P 곱하기 1- 입실론분의 1 로빈스 아모르스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요 식을 좀 조정하면 요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러너의 독점력 지수가 그 가격 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해서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이제 자연 독점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독점 규제 중에서도 이 자연 독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땐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였냐면 뒤에서도 또 뒤에 기출에서도 또 등장하지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 이게 규모의 경제다. 근데 사실 이 규모의 경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규모 수익 체증일 때. 생산성이 좋아질수록 비용 구조는 뭔가 싸진다는 거죠. 반대로 규모 수익이 체감하면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서 그때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규모 수익 불변일 때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평균 비용이 일정하게 되는데, 이따 보도록 하고, 여튼 이런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하면 수요가 이렇게 그려지고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계속 떨어지니까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지죠. 평균 비용이 우하향할 때 여러분들 반평균이 떨어지려면 전학생 점수랑 반평균 점수 중에서 어떤 게 낮아야 되죠? 전학생 점수가 반평균보다 낮아야 반평균이 떨어진다고 우리 여러 번 봤었죠. 평균과 한계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경우 평균 비용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 한계 비용은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한계 비용은 그냥 일정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 가격을 한계 비용에 맞추면 어때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도 낮게 되고 그러면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중 가격 설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약간 출제자가 어떤 걸 의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투티어 프라이싱 하면은 우리가 가격을 차별하는 거,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이라든지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 그게 이중 가격 설정. 요렇게 이제 투티어 프라이싱은 요걸 의미하고, 2부 가격제는 투파트 테러표라고 하는데, 사실 뭐 2부 가격제도 가격 차별의 한 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4번 같은 경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제자가 요걸로 의도하시고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부 가격제는 가격을 한계 비용에 맞추면서도 가격을 한계 비용에 맞추더라도 어떻게? 아까 손해를 본다고 했었는데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사용료는 한계 비용으로 받되 이제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통해서 기본료를 통해서 이제 충당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4번은 옳은 얘기고 이제 5번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번을 답으로 출제를 하셨는데, 약간 이 이중 가격 설정을 뭘 의도하고 출제하신지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튼 뭐 요거는 오류랑은 상관없고, 다만 수험생분들이 아마 이제 간평 기출만 보셨거나 제 교재만 보셨다면 이 문제는 아마 쉽진 않았겠죠. 틀렸을 문제고. 자, 다음으로 51번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때, 수요가 수직이라는 건 수요량이 고정이고, 고정은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0으로 동일하게 되는 거고, 자,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래요. 우리 이렇게 직각상 곡선은 점마다 가격 탄력성이 뭐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하다. 혹은 얘를 우리가 지출액이 일정하다 해서 기출 지문에서 많이 봤죠? 지출액이 일정한 수요. 그래서 B 곱하기 Q가 A, 어떤 숫자로 일정한 거. 그래서 니은도 옳은 얘기고, 자, D은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이것도 우리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이 우상향 하는데 이 원점에서 뻗어져 나가는 직선이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다 탄력성은 얼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걸 배우셨죠.
다음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에서는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중점에선 1이고 위에서는 1보다 크고 아래에서는 1보다 작다. 이거 맨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3번으로 찾으셔야 돼요.